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근래 한 몇 주간 제가 쭉 그 베스트셀러 순위를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순위에 아주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책이고요. 모든 삶은 흐른다 라는 책으로 그 로랑스 드빌레르가 지었고 피카 출판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철학이라는 장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이유인지 인생을 보통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험난한 장애물을 넘어서는 경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산을 오르고 정상에 섰다가 다시 내려오는 등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책 모든 삶은 흐른다는 우리 인생을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항해에 비유하는 철학 에세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역시 우리 인생,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다라는 키워드를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하고 와닿아서 정말 우리의 삶은 항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저자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던 생각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죠. 노인과 바다를 한 편의 철학 에세이로 길게 풀어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감동이 있는 철학책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앞쪽에 한국어판 서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저자가 주는 메시지가 저는 아주 좋았고요. 이 저자는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충만한 삶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한두 문장 정도를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면 바다 앞에 서기를 바란다. 파도의 리듬에 맞출 때 파도의 움직임과 빛이 보여주는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 있을 때 산다는 것과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 보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다. 네, 이렇게 저자 서문, 특히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은 종이책에는 이 플래그라고 해서 포스트잇처럼 생긴 거를 붙여놓기도 하고요. 전자책으로 읽을 때는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책 모든 삶은 흐른다는 처음에 그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다가 나중에는 줄 친 곳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 책 전체가 명언집 같은 아주 좋은 주옥 같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런 뜻이고요. 문장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와닿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이 없이 그냥 유려하기만 한 문장이라면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 텐데 문장 자체도 아름답고 또 공감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읽고 있으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참 인상적인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용이 무겁거나 깊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철학적인 책이지만 어느 정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비유로 풀어놓아서 가독성도 좋은 편입니다. 술술까지는 아닐지언정 읽는데 턱턱 막히거나 그런 정도의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요소와 이야기들을 일관성 있게 바다라는 그 주제로 비유를 하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야기 전체가 아주 통일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 전체에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요. 뭐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비유들이 참 잘 와닿습니다. 읽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은 참 바다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부분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강한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이다. 그런 바다와 함께 있으면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많다. 바다에 있으면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마주할 때가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 설레는 순간도 있다. 그러니 즉흥적이지 않고 최대한 품위와 자신감을 유지하며 늘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톤과 뉘앙스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와 관련돼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둘러보면 참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바다 위에 있는 외딴 섬처럼 우리도 각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체될 수 없는 섬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두운 바다에 희망의 등대가 있다면 우리 삶에도 삶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이 저자의 주장에 제가 좀 현혹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자를 홀리려고 했다면 홀려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 바다와 같이 거칠고 위험하지만 또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장 구분도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눈다거나 뭐 파트 1, 파트 2 뭐 아니면 챕터 1, 챕터 2 뭐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게 불어라서 제가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베이그, 고개와 같은 삶을 지나다 마리, 오트, 저 멀리 삶이 밀려오다 마리 바스, 삶으로부터 잠시 물러나다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불어 발음은 제가 제대로 안 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여튼 이렇게 나누는 방식도 멋있는 것 같고 괜히 그리고 각각의 그 안에 썰물, 밀물, 무인도, 난파, 섬, 항해, 바다소금, 등대, 방파제, 선원, 모비딕 이런 종류의 꼭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 3개의 구분 안에 그냥 뭐 이 책의 매력에 제가 좀 콩깍지가 쓰여서 그런지 괜스레 이런 방식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 꼭지와 꼭지 사이에 짧은 명언이나 격언 같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거의 하나도 거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멋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문장들인데 인생은 멀리 떠나는 항해와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문장들입니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번뜩이는 깨달음을 던지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책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제가 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띈다. 어느 날은 눈부신 푸른색이었다가 또 다른 날은 짙은 회색이다. 바다의 빛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산다는 것도 그러하다. 네, 이런 문장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오랜만에 여운이 아주 길게 가는 책을 만난 것 같고요. 분량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또 가독성도 제법 좋은 편이라 읽어보시는데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에 가깝습니다. 살아가는데 평생의 모토로 삼을 만한 메시지를 이 책 안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드리면서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역시 삶의 지혜는 책 속에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건네는 말. 로랑스 드빌레르 지음, 비카 출판. 한국어판 서문. 우리의 삶은 바다에 있다. 머나먼 한국의 독자들이 나의 책을 읽어준다니 남다른 기분이다. 이 책은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쓴 것도 아니고 해변에서 기나긴 여름 오후를 보낸 후에 쓴 것도 아니다. 한창 사는 것이 우울했을 때 탄생한 책이다. 살면서 위로가 가장 간절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바닷가, 수영, 다이빙, 배에 얽힌 기억과 이미지뿐이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바다가 모든 악을 씻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플라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다는 아름답다. 바다가 위로가 된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다의 극강의 아름다움 덕분이다.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몸이 건조하면서도 답답한 근심과 동요에서 벗어나 더욱 고매한 삶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선을 긋고 아스팔트로 덮는 세상에서 바다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은 마지막 야생지대다. 바다는 그렇게 남겨두는 편이 낫다. 지구에 바다라는 공간마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꿈과 상상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다에 얽힌 기억이 돌아오면서 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조건에 깃든 신비함을 밝힐 때 은유법을 사용하는 철학자들이 특히 바다를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개념은 철학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사해야 하는 언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처럼 철학은 바다의 신비로움으로 생명의 신비로움을 높인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이 같은 신비로움 앞에 고개를 숙인 철학자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다뿐인 듯하다. 바다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따지는 추론과 논쟁보다 바다 그 자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담집에서 삶을 바다 여행에 비유했다. 바다 여행처럼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배를 조종하는 사람과 선원, 여행 날짜, 적당한 때를 선택한다. 그런데 폭풍우가 찾아온다. 왜 아직도 신경을 써야 할까?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말이다. 이제 또 다른 문제인 조종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배가 침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이들처럼 바다를 은유법으로 사용한다. 루크 레티우스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해서 현자, 그러니까 철학자는 열정과 과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마치 관객처럼 멀리서 뱃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